비가 내렸다. 늦가을의 비는 오래된 기와집의 처마를 타고 흐르며 조용히 마당에 고였다. 강만수는 낡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아내 이순자 75가 작은 한숨을 쉬었다. 둘은 평생 땅을 일구고 장사를 하며 살았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이제는 서울 외곽의 상가 두 채, 은행, 예금 수억 원을 가진 노부부가 되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던 젊은 시절, 아이들 등록금을 위해 쪽잠을 자며 야채 행상을 하던 중년. 그 모든 고생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이었다. 늙은 부부의 소원은 단순했다. 세 자식이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게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첫째 강철우는 요즘 들어 자주 찾아왔다. 예전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오니 반가웠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대화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었다. 아버지, 병원 검진 받아보셨어요? 별일 없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준비해 두셨나요? 만수는 차를 홀짝이며 아들을 바라봤다. 철우의 눈에는 예전의 따뜻함보다는 뭔가 초조한 기색이 보였다. 사실 철우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IMF 때 공무원을 그만둔 후 부동산에 손댔다가 망한 것도 모자라 지금은 신용불량자 신세였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50이 다 되어 이런 꼴이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둘째 민수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주로 밤에 술에 취해서 찾아왔다. 아버지, 저 왔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다. 만수가 나가보면 민수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다. 민수야, 또 마셨구나. 네, 조금. 아니에요. 많이 안 마셨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소주 냄새가 풍겼다. 거실에 앉히고 물을 끓이는 동안 민수는 중얼거렸다. 형이 또 왔었죠?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안부 묻고 갔다. 거짓말. 분명히 돈 얘기했을 거예요.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민수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자란 기억들. 성적도 외모도 성격도 항상 철우보다는이라는 말이 붙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고 택시 운전을 했다가 사고로 그만두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혼자 남은 방에서 그는 매일 술을 마셨다. 셋째 서연은 가장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지. 넌 어떻고?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형들이 요즘 자주 온다고 들었어요. 순자가 대답했다. 응, 철우도 오고 민수도 오고. 자식들이 부모 생각해 주니까 고맙긴 한데. 혹시 이상한 얘기 안 했어요? 돈 얘기라든지. 만수와 순자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서연아, 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냐?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보니 상속 분쟁 사건들을 많이 봤다. 형제가 서로 고소하고 수십 년 쌓인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 그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리라는 게 뭐냐?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두시라는 뜻이에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런 것들 미리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만수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대충 내용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부터 만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여보, 아이들이 왜 이럴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 안 했나요? 그렇긴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부모를 보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는 눈이었다. 한 달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철우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민수 형이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던데 조심하세요. 그 사람 술 먹으면 뭘 할지 몰라요. 민수는 민수대로 와서 말했다. 형이 또 와서 뭐라고 했죠? 저는 형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빚 때문에 막장된 사람이에요. 서연은 더 구체적이었다. 아버지, 형들이 법적 절차 없이 뭔가 요구하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제가 잘못된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세 자식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자식이 동시에 나타났다. 우연이 아니었다. 철우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다른 둘에게도 연락한 것이었다. 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민수가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철우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사실 제가 요즘 좀 어려워요. 빚이 많아서.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만수가 물었다. 2억 정도. 순자가 깜짝 놀랐다. 2억이나?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시면.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서 민수가 끼어들었다. 형, 그럴 거면 나도 할 말 있어요. 나도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너는 뭔 사업을 해? 술이나 끊고 말해. 뭐라고? 야, 이 자식아. 두 형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말렸다. 형들, 진정해요. 이렇게 싸우려고 온 거예요? 서연아, 너도 솔직히 말해. 너도 돈 필요하지? 민수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저는 개인 사무소를 열려고 해요. 지금 법무법인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결국 돈 얘기네. 철우가 비웃었다. 형만큼은 아니에요. 뭐라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세 자식이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만수가 일어났다. 그만해라, 다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됐다. 오늘은 들어가거라. 아버지, 말 끝났다. 그날 밤 만수와 순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각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걸까? 며칠 후 순자가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아이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그들의 첫마디는 어머니 괜찮으시죠? 가 아니었다. 혹시 큰 병은 아니죠?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보험은 되나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계산적이 된 걸까?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걸까? 병실에서 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모았나?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어릴 때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다. 철우는 동생들을 챙기는 형이었고, 민수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고, 서연은 정의감이 강한 딸이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여보, 혹시, 뭐가? 우리가 너무 열심히 모으기만 했나? 만수도 생각해봤다. 아이들이 자랄 때 늘 공부해서 성공하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사람됨에 대해서는 얼마나 얘기했을까? 여보,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친 건 아닐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뜻이야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부모의 기준으로 살고 있었다. 성공은 돈으로 측정하고 행복도 물질적 풍요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이미 다 큰 아이들인데. 둘은 며칠 더 깊게 고민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더 큰 다툼만 일어날 뿐이었다. 퇴원 후 집안 분위기는 더 나빠졌다. 아이들의 방문이 더 잦아졌는데 올 때마다 서로를 견제했다. 철우가 오면 민수가 다음날 나타났고 서연은 둘 다 없을 때를 골라서 왔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또 술에 취해 와서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형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민수야, 술 깨고 와서 얘기해라.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얘기예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법인에서 잘린 거 알아요? 사실이었다. 서연은 최근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했다. 승진해서 밀린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일들이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저한테는 정당한 몫이 있어요. 나도 이 집 아들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만수와 순자는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셨다. 여보, 응?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무슨 생각이세요? 다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4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정말 그럴 생각이세요? 아이들이 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했잖소. 돈이 없으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도 있고. 순자는 며칠 더 고민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정말 그게 답일까? 혹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여보, 혹시 그냥 조금씩 나눠주면 안 될까요? 그럼 또 누가 더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할 거요. 그럼 똑같이 나눠서? 그것도 마찬가지야. 각자 처지가 다르니까 또 불만이 생길 거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도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결심을 굳힌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만수와 순자는 시내의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서연이 다니던 곳이 아닌 전혀 모르는 곳이었다.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부요? 네, 전부요. 변호사는 몇 번이나 확인했다. 정말 확실한지, 가족들은 아는지,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는지, 자식들은 모르게 할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 정식으로 밟을 테니까 문제없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세 자식을 모두 불렀다. 왜 갑자기 다 부르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만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우리 재산 다 기부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라고요? 들은 대로야. 상가도 예금도 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장난치는 거죠? 장난이 아니다. 서연이 서류를 낚아챘다.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했어요? 지난주에.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얘기했으면 했겠냐? 세 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철우가 소리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취소하세요. 이미 끝났다. 법적으로 문제 있을 거예요. 서연이 서류를 뒤적거렸다. 내가 변호사니까 잘 알겠지만 문제없게 했어.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 이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 되는 걸 볼 수가 없더구나. 우리가 언제 싸웠어요? 방금 전까지도 서로 견제하고 있었잖아. 그건 됐다. 이제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세 자식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살 만큼은 남겨뒀다. 걱정 말고. 그날 이후 아이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민수는 며칠 동안 술만 마셨다. 원망도 했고 분노도 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왜 남한테 주나? 하지만 술이 깰 때마다 부모님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실망한 표정이었다. 어느 날 길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일으켜 세워주었는데 그 할머니의 손이 어머니와 비슷했다. 아들아, 괜찮니? 집이 어디야?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지. 그 따뜻한 말에 민수는 울음이 나왔다. 언제부터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을까? 철우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50세에 시작하는 알바. 처음에는 창피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다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야식을 사러 오는 학생들과 농담을 하다 보니 이런 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 항상 친절하시네요.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 집에 가는 길에 철우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런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되었을까? 서연은 결국 혼자서 작은 사무소를 열었다. 돈이 없으니까 싸구려 사무실을 얻었고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주로 맡게 되었다. 수입은 적었지만 일에 대한 보람은 전에 없던 것이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드린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다. 그때 서연은 처음으로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세 형제는 6개월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삶에 치여 살았다. 그런데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자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철우가 먼저 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야, 나야. 형? 아버지 기일. 같이 가자. 민수는 망설였다. 6개월 동안 형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결국 대답했다. 그래, 가자. 서연에게도 연락했다. 서연도 마찬가지로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한편 만수와 순자는 기차를 타고 떠났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닷가 쪽으로. 조용한 데로. 돈은 정말 괜찮아요? 둘이 살 정도는 있어. 기차에서 내다본 풍경은 평온했다. 도시의 소음도 아이들의 다툼도 없는 곳이었다.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월세방 하나를 얻었다. 새로운 마을에서의 생활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바닷가에서 석양을 보았다. 그해 겨울 만수의 기일이 되었다. 세 형제는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서로 많이 변해 있었다. 아버지 산소 어디에 있어? 철우가 물었다. 바닷가 쪽이래. 어머니가 연락 주셨어. 서연이 답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몰라?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잘 지내신다고 하시더라. 산소에서 세 형제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철우가 먼저 말했다. 우리 정말 한심했다. 맞아. 부모님한테 그럴 게 아니었는데. 민수도 고개를 떨궜다. 이제라도 어머니한테 가볼까? 서연이 제안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먼저 자신들이 더 변해야 한다는 걸. 바닷가 마을에서 순자는 혼자 지내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 외로워졌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다. 마을 사람들이 잘 챙겨줬다. 옆집 할머니는 반찬을 나눠주고 마을 청년회에서는 집수리가 필요할 때 도와줬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왔다. 철우에게서 온 편지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나 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며칠 후에는 민수에게서도 편지가 왔다. 어머니 술 끊었어요. 김밥집도 시작했어요. 작긴 하지만 제 가게예요.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나 하고. 그런데 요즘엔 조금 알 것 같아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 큰 사업 꿈꿀 때보다 더 뿌듯해요. 이상하죠?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서연의 편지는 가장 짧았지만 가장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요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돈은 별로 못 벌지만 보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이런 거였나 봐요. 사람답게 사는 법.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건강하세요. 순자는 편지들을 읽으며 조용히 울었다.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시간은 걸렸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2년이 지났다. 세 형제는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변해갔다. 철우는 편의점 일에 익숙해졌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새벽 배송을 받으며 운전기사와 나누는 인사, 야식을 사러 오는 대학생들과의 농담이 소중했다. 형님, 여기 일 몇 년째 하세요?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이 물었다. 2년 좀 넘었나? 저는 몇 개월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이런 일 오래 할 일은 아니잖아요. 철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에 자신도 그랬다. 이런 일은 임시방편이고 언젠가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가? 난 나쁘지 않은데. 진심이에요? 응.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든. 밤늦게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날 밤 철우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런 작은 고마움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되었을까? 민수는 김밥집을 조금씩 키워갔다. 처음엔 혼자서 시작했지만 손님이 늘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했다. 우연히 자신처럼 술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용했다. 형님, 저 같은 사람 써주셔서 고마워요. 뭔 소리야? 일 잘하는데. 그래도 다른 데서는 술 문제 있다고 하면 안 써줘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다.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술은 끊었지? 네, 벌써 1년째요. 좋아. 우리 같이 힘내자. 서연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진짜 보람을 찾았다.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는 돈 되는 사건만 맡았지만 지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다. 선생님, 이 서류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독거노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이 조항이 불리해요. 다시 협상해 봐야 해요.
그럼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주 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가져온 작은 호박이 그 어떤 수입료보다 값져 보였다. 아버지 3년상을 앞두고 세 형제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마음이었다. 어머니 한번 뵈러 가자. 철우가 말했다. 그래도 될까? 민수가 걱정했다. 한 번은 가봐야지. 이제는 조금 달라졌으니까. 서연이 동의했다. 바닷가 마을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다.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만날까? 작은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민수가 또 물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지. 철우가 말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문이 열리고 순자가 나타났다. 많이 늙으셨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세 형제를 보는 순자의 눈에 놀람이 스쳤다가 이내 따뜻함으로 바뀌었다. 왔구나. 어머니. 철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들어와라. 작은 방에 세 형제가 앉았다. 순자는 차를 끓여주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그때 돈 때문에 그랬던 거 다 지난 일이다. 철우도 말했다.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무엇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이 먼저라는 걸.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간절함이 있었고 진정성이 보였다. 서연이 물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렇게 큰 돈을. 후회? 전혀. 왜요? 너희가 이렇게 변했잖아. 세 형제는 서로 바라보았다. 그럼 그때 일부러? 아니다. 그냥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다. 자식들이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바닷가에 나가 석양을 봤다. 아버지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철우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여기 계셔. 순자가 바다를 가리켰다. 여기요? 응. 바다에 뿌렸어. 세 형제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다. 붉은 석양이 바다 위로 길게 뻗어 있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오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않아. 여기 사람들이 가족이야. 순자의 얼굴은 정말 평온했다. 진심으로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올게요. 민수가 말했다. 좋지. 그런데 너무 자주는 말고.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으니까. 모두 웃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웃음소리였다. 그날 밤 세 형제는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어릴 때처럼 한 방에서 형, 그때 정말 미안했어. 민수가 말했다. 나도 너한테 심하게 했지. 우리 다 그랬어. 서연이 끼어들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철우가 말했다. 응, 진짜 가족처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이들을 배웅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좋다. 무리하지 말고.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며 순자는 손을 흔들었다. 이제야 진짜 아이들을 돌려받은 기분이었다. 버스 안에서 세 형제는 각자 창밖을 바라봤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몇 년이 더 지났다. 세 형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다. 철우는 편의점 사업을 조금 더 확장했지만
예전처럼 욕심 부리지 않았다. 대신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신처럼 실패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다. 형님, 저는 꼭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성공이 뭔데?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사는 거요. 그럼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까? 당연하죠. 철우는 웃었다. 예전의 자신과 똑같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수는 김밥집이 지역 맛집으로 소문났다. 하지만 체인점을 만들거나 크게 확장하지 않았다. 대신 요리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요리를 가르쳐 드렸다. 민수야, 이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는 거야? 할머니, 간단해요. 여기 봐주세요. 그런 시간들이 민수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요리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시민단체를 거쳐 결국 작은 공익법무법인을 만들었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였다. 결혼도 했다. 같은 뜻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함께. 여보, 이번 달도 적자네. 괜찮아.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잖아. 그래도 생활은 해야지. 최소한은 되고 있으니까 괜찮아. 서연은 정말 괜찮았다.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평온했다. 세 형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닷가 마을에 갔다. 어머니를 보러.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서연이 전화를 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기 생겼어요. 순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어머니? 응, 축하한다. 그해 가을, 순자는 손자를 보러 서울에 올라왔다. 오랜만에 보는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다. 서연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갓난아기를 안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할머니가 안아드릴게. 아기는 순자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클 거야. 순자가 중얼거렸다. 왜요? 부모가 진짜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철우와 민수도 조카를 보러 왔다. 세 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건 오랜만이었다. 형들, 이 아이 교육비는? 서연이 말하려 했다. 우리가 함께 도울게. 철우가 먼저 말했다. 맞아. 세 명이 나눠서. 민수도 동의했다. 고마워요. 그런데 돈만으로 키우진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사랑으로 키워야지.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순자는 다시 바닷가 마을로 돌아갔다. 어머니, 여기 계시지 말고 서울에서 사세요. 서연이 만류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손자 키우는 거 도와드리고 싶은데. 너희가 잘할 거야. 걱정 마라. 그날 밤 순자는 바닷가에 나갔다. 달이 밝았다. 여보, 손잡았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남편이 답하는 것 같았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손자는 건강하게 자랐고 세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았다. 무엇보다 서로 챙기는 관계가 되었다. 어느 겨울날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마을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에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세 형제가 달려왔을 때 순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마지막 순간 순자가 잠깐 눈을 떴다. 너희들아, 내 어머니, 잘 살아라. 어머니, 떠나시면 안 돼요. 나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왔다. 순자가 마을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마을 할머니가 말했다. 항상 다른 사람 걱정만 하셨지. 우리 마을의 천사 같은 분이었어. 새 형제는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마지막 몇 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셨는지를. 순자는 남편 곁에 묻혔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의 작은 자리였다. 몇 달 후 새 형제는 다시 그 자리에 모였다. 형들, 우리 정말 달라졌을까? 서연이 물었다.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많이는 달라진 것 같아. 철우가 답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뭔지 이제 알겠어. 민수가 말했다. 뭔데?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거지. 바람이 불어와 꽃을 흔들었다. 부모님이 웃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도 새 형제는 계속 만났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어릴 때 추억을 나누었다. 철우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으로서 진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민수는 요리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리하고 나눠 먹는 모임이었다. 서연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공익활동을 계속했다. 아이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쳤다. 가끔 새 형제는 바닷가 마을에 가서 부모님 산소에 인사드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정말 남겨주신 유산이 무엇인지. 돈은 아니었다. 그 많은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갔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새 형제가 받았다. 사람다움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 욕심보다는 나눔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성공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뭘 남겨줄까?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돈? 민수가 농담처럼 말했다. 아니지. 올바른 가치관이지. 철우가 답했다. 맞아. 그게 진짜 유산이야. 늦가을이 되면 새 형제는 여전히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그리고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보며 이야기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늦가을의 비가 바다 위로 조용히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씻어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다. 새 형제는 비를 맞으며 생각했다. 부모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안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다고. 돈이 아니라 사랑을,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새 형제는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좀 자랑스러우신가요? 바람만이 대답했다. 하지만 새 형제는 모두 느낄 수 있었다. 부모님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식들을.